너무 빨리 올랐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사람들이 원화를 던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경기 침체를 겪은 지는 오래됐고 말이 IMF지 IMF 이상으로 지금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저는 신사임당에 자주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 같은데 경제가 워낙 또 상황이 여러 가지로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텀이 좀 짧게 나온 것 같습니다. 현재 금값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주변에서 보면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은 금값에 대한 향방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자, 왜 그러느냐? 결국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 거의 20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억으로도 한 3년 전인가 돌반지 한 도나 28, 9만 원에 샀던 것 같은데 3년 만에 이게 80만 원 돌파하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은 와, 금이 이렇게 단시간 내에 굉장히 돈을 벌 수 있는 거구나. 근데 이게 나를 피해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 물론 다시 지금 온스당 4,000달러 이상 다시 올라오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금을 지금 사야 돼? 지금이라도 좀 사놓으면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지난 3년간 금값은 온스당 2,035달러에서 4,063달러까지, 그러니까 거의 100%가 상승을 했고요. 최근 1년간 봐도 2,653달러에서 4,063, 그러니까 53%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금이라고 하는 건 전통적으로 좀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한국 사람들은 특히 금을 좋아합니다. 또 금부치를 몸에 지니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거다. 자, 그런데 금이라고 하는 건 내재 가치라는 게 없습니다. 내재 가치가 뭐죠? 우리가 주식이다. 그럼 야, 그 회사가 지금 더 올라갈 것 같아? 비싸? 싸?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까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딱 가서 야, 지금 자산이 얼마인데 그중에 부채가 얼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얼마고, 그다음에 자본은 얼마로 시작을 했고 얼마나 이런 것들을 막 자세하게 보면서 이 정도로 영업이익이 빨리 늘어나는 회사라면은 이 정도의 사도 싸다 비싸다 이런 내재 가치를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금은 어떻습니까? 금은 그런 게 없어요. 장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무상태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수급에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금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와 팔겠다는 사람의 이 수급에 의해서만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사실은 굉장히 깜깜이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최근에 자산 가격이 너무 빨리 오르니까 사람들이 공포감에 질리게 됩니다. 지난 3년간 나스닥이 100% 이상 올랐고요. 금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많이 올랐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받고는 있지만 조정받기 기준 전에로는 거의 500%가 올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공포감에 질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달러는 이 위험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이다. 위험이 뭡니까? 불안함이죠. 불안함. 그러니까 세상이 태평성대이고 너무 좀 편안하다. 그러면 금값은 떨어져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경제에, 우리가 글로벌 경제에서 앞으로 뭔가 좀 불확실해지고 새로운 일이 생기고 불안해지고 하는 일이 많아지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앞으로 그냥 태평성대가 열리고 그냥 편안해지는 세상이 열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느낌으로 아시죠? 금이 왜 최근에 올랐느냐는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금은 말이죠. 달러의 가치와 역의 관계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달러의 가치와 역의 관계 있다. 그러면 언제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언제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지만 생각하면 큰 흐름에서는 금값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달러 가치라는 건 아무래도 미국이 금리를 막 올리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미국이 금리를 막 빠르게 내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최근 엄청나게 오르니까 사람들이 달러는 진짜 강하구나, 달러는 비싸지는구나, 달러가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러나 원달러 환율로 보면은 달러가 비싸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달러 인덱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신사임당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건 세계 주요국 통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얘기해 줍니다. 이 달러 가치는 3년 동안 계속 떨어졌고 지금 3년 전에 비해서 10%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금값이 왜 올랐는지 답이 딱 나오죠.
원인을 알아야 내가 앞으로 방향을 알잖아. 아, 그동안에 왜 이렇게 금값이 올랐어? 그랬더니 세상이 뒤숭숭하고 위기가 오고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 그래서 올랐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동안에 3년 동안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값은 달러 가치와 역에관계에 있다.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이번 6개월 얼마나 오를까요? 얼마나 떨어질까요? 이거를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요. 관점을 조금 길게 봐서 한 10년의 관점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0년의 관점으로 보면 자, 금도 늘어나겠죠? 계속 채굴을 하니까. 근데 금광이 뭐 옛날 같진 않거든요. 지금 아시겠지만 금의 채굴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금의 양도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그 금의 양과 화폐의 양. 자, 어느 쪽이 빨리 늘어날까요? 금의 양도 늘어나지만 화폐의 양이 훨씬 빨리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금값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비싸지죠. 10년의 관점으로 보자면 지금의 금값보다는 10년 후의 금값이 압도적으로 높을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투자해야 돼 말아요? 당연히 투자해야죠. 너무 명확하죠. 근데 왜 여러분들이 금 투자를 망설이고 아씨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왜 하느냐? 짧게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좀 떨어질 때 사가지고 저기 내후년에 우리의 대학 가면 대학 등록금 이렇게 시야가 1, 2년? 1년 이렇게 좁으니까 그러니까 사야 돼 말아야 돼 지금 샀다가 또 6개월 안에 떨어지면 짜증날 것 같아 이런 시야로 보니까 금 투자가 어려운 거지 그냥 10년의 관점으로 딱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조금씩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값을 볼 때 여러분 미국의 기준금리의 차트 그리고 금 현물 가격의 차트를 딱 놓고 이 두 개를 맞대응해서 지금 딱 보여드리면 놀랍게도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금값이 전혀 오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르긴 올랐는데 아주 미미해요. 그러니까 거의 사실은 아주 인플레이션 정도 수준 따라가는 수준 거의 안 오르는 것처럼 차트에 보이고 2008년 이전에는 금값이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 않았는데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금융위기가 있었고 금융위기는 세계에서 미국이 망할지도 모른다라고 할 정도의 엄청난 위기였고 그때 세계의 경제의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처음으로 시장에 위험이라는 말이 튀어나왔죠. 위험, 불확실성, 위기 이런 말이 튀어나왔죠. 그 이후에 금값의 행보를 보면 거의 미친 듯이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위기와 금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래서 요 시기를 한번 나눠보면요. 제가 붉은색 선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겠는데 한마디로 2008년 이후에 미국이 금리를 제로 금리에 가깝게 낮추고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달러를 풀었을 때 금값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야? 달러 가치가 없어지니까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의 수요는 물론 있지만 금이 더 주목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금이 좀 많이 올라가는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좀 특이하게도 2022년도에는 금리를 올렸잖아요, 미국이. 근데 그때는 그러면 금값이 떨어져야지 맞는데 또 그때는 또 이상하게 금리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많이 올라가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그러면 이건 왜 그러는 거냐? 달러 가치는 금리를 올림으로써 올라가는데 당시에 퍼펙트 스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퍼펙트 스톰. 여러분 들어보셨죠? 퍼펙트 스톰이 뭐냐? 여러 가지 악재가 복합적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퍼펙트 스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뭐가 있었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모든 공급망이 붕괴가 됐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자, 이런 악재들, 불안 요소들이 한꺼번에 터지는데 미국은 그때 금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리 올리지, 전쟁 터졌지, 공급망 붕괴됐지. 이러니까 이 위기가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면서 금값을 지금까지 밀어 올리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이제 금값이 좀 안정되나 했더니 갑자기 트럼프가 올해 봄에 차트 하나 딱 들고 나와가지고 자, 이 차트에 써 있는 나라들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를 일으킨 나라입니다. 이 나라들에게 상호 관세를 매기겠습니다. 이러면서 세계 무역 질서에 일대 파란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고 지금까지 그 상호 관세 문제가 세계 경제의 이슈가 되고 있죠. 불안감이 또 증폭. 그러니까 금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제 해석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불안 요소들이 좀 잠잠해지면 금값은 안정이 될 겁니다. 그러나 폭락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나 좀 안정될 수 있죠. 이렇게 안정될 때 공포감을 갖지 않고 꾸준히 금을 사신다면 여러분들은 10년의 관점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주 전 국내 금 가격이 급락하면서 국내 금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봤는데 해당 현상 어떻게 보시나요? 금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금을 투자를 했는데 막 너무 정신없이 오르니까 사자 그러고 샀는데 금값이 거의 한 10% 정도 가까이 단기간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이러면서 굉장히 패닉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그분은 그거 사고 얼마 있다 팔려고 샀을까요? 내가 머릿속에 금에 투자를 했는데 이거 한 6개월 안에 좀 오르면 팔 거야. 마치 주식 그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처럼.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공포로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나는 이 금이라고 하는 건 불확실성을 먹고 성장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는 무조건 불확실성이 증대돼.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등한 것 때문에 조정은 올 수 있지만 조정이 오더라도 더 저가 매수의 기회로 꾸준히 투자할 거야 라고 하는 10년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3년 정도의 관점으로만 투자했다 그래도 그분이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좀 많이 빠졌네. 조금 금을 더 사놓자. 이렇게 갔을 텐데 패닉이 왔다는 거는 그분 자체가 투자의 관점이 너무 6개월, 1년이었던 거다라는 생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때 이제 금 떨어졌을 때 뭐 그렇게 큰 조정은 없을 거고 다시 안정될 거다라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진짜로 지금 다시 4,000달러를 회복을 했거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와 또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지금의 금값이었다면 내년도 금값을 우리가 조금 예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은 정말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이 커졌어요. 최근에 다시 금이 좀 빠르게 회복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상호관세,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지금 좌초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한 무효, 이 적법성에 대한 심리를 지금 펼치고 있는데 이게 언제 판결이 나오느냐는 조금 불확실하긴 한데 이게 제가 AI한테도 물어봤거든요. 야, 이게 지금 무효 나올 것 같아? 적법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적법도 나올 수 있고 무효도 나올 수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거 필요 없고 무조건 단답형으로 하나만 골라라. 어느 쪽이 확률이 높냐? 하나만 얘기해. 딱 그랬더니 무효. 이렇게 AI가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보수 성향의 대법원 판사들 같은 경우는 무효에 대한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 만약에 이게 무효가 나온다 그러면 미국이 그동안 거둬들였던 수많은 천문학적인 관세들을 다시 다 토해내야 됩니다. 지금 미 행정부는 사실 미국 정부는 그렇게 돈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국채를 또 엄청나게 찍어내야 될 거고 일대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라는 게 내년에 가장 큰 화두라고 봐요. 왜냐하면 연방정부 셧다운 문제 때문에 최근에 2달 정도 자료가 지금 발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용자료나 고용자료는 뭡니까? 실업률이죠. 물가자료, 소비자 물가지수나 근원 물가지수. 이런 자료들을 보고 연준이 통화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를 판단을 하는 거고 또 시장의 투자자들도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를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연방정부 셧다운이라는 핑계로 지금 2달 동안 자료를 안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그게 뭐 연방정부 셧다운이라고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해서 그 자료를 발표 못한다? 글쎄요. 저는 분명히 고용자료나 물가자료가 악화됐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고용자료나 물가자료가 내년에 조금 더 관세 영향도 있고 악화된다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등장. 물론 바로 인플레이션이 왔다 뭐 이렇게 단정은 못 지을 수 있겠지만 미국이 인플레이션 우려에 심각하게 노출될 수가 있죠. 그럼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생길 때 가장 강한 자산이 뭐예요? 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금값의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일시적인 기술적인 조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금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 스탠스를 유지하시는 것이 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이렇게 불안감이 증대하다 보니까 또 뭐 계속 이 경제는 정치 뉴스하고 또 연관해 다카이치 일본 새로운 총리가 또 뭐 발언을 또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중국 일본 관계가 좀 안 좋잖아요. 이런 것들 다 불안 요소거든요. 이 불안 요소가 나오면 금은 이 불안 요소가 뭐예요? 야, 이거 혹시 또 중국이 대만 해협을 봉쇄하고 무력 충돌의 위기가 있는가? 이런 것들은 금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다. 인플레이션 우려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작년부터 금에 대한 보유량을 높이겠다라는 전략을 쓰고 있고 실제로 금을 많이
사들이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금값을 밀어올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앞으로 왔던 기울기만큼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최근이 너무 사실은 기울기가 급격하게 올라간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중장기적으로 금에 대한 스탠스는 좀 좋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금 사이클을 봤을 때 언제 상승 사이클이 시작되고 언제 하락의 신호들이 있었을까요? 미국의 기준금리 차트와 그다음에 금값의 차트를 놓고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죠. 근데 미국의 상승 사이클이라는 것은 미국이 아무래도 힘을 빼고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가져갈 때. 그러니까 완화적으로 가져간다는 건 뭐예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금리를 낮추자. 그리고 지금 사실 연준이 10월 달에 0.25%를 금리를 낮췄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2025년 12월에 또 0.25%, 그러니까 연속으로, 11월은 FOMC가 안 열리니까 연속으로 FOMC에서 금리를 0.25 내릴 것이라는 게 시장의 관측이었는데, 최근에 연준의 뭐 파월도 그렇고 약간의 매파적 발언, 그러니까 매파적 발언이라는 건 약간 금리 인하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된다든지 멈춰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동결 쪽에 무게를 두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뭔가 연속 2번 0.25% 낮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금값에는 뭐 부정적인 영향이 줄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통화정책 기조 자체가 금리 인하 쪽으로 가는 사이클일 때 금값은 좀 상승하는 사이클이 있다. 다만 미국이 2022년도처럼 금리를 세게 올리는, 아주 급진적으로 올리는 상황이라도 다른 위기가 터지면 금값은 올라갑니다. 원래 금리를 막 미국이 촥촥촥촥 올리면 금값은 좀 약세가 돼야 되는데 2022년도 같은 건 예외예요, 예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금값을 미국의 달러 가치에 대한, 금리에 대한 거에만 몰입이 돼서 야, 금리 내리면 무조건 달러 올라가고 금리 올리면 좀 약화된다라는 쪽으로만 너무 가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사이클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승 사이클은 어느 정도는 정리됐다고 봅니다. 다만 하락으로 급격하게 가진 않을 거고, 다만 상승세가 둔화되는 상승 사이클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내년에 이제 한 2가지 정도 가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실업률, 미국의 실업률이 8월, 9월이 마지막 자료였는데 4.3%? 뭐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아직까지는 높지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이제 4.5%, 6% 막 이렇게 올라가면은 실제 시장에서는 뭐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실업률은 더 이상 안 올라가고 경기 침체 우려는 안 나타날 때,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생각보다 그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높게 안 나타날 때, 이렇게 되면 금값은 횡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약보합이랄까? 뭐 이런 정도로 가는 수준.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분들이 금 사기는 되게 편안해지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정 2번째는 실업률이 4.5를 돌파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오고, 이렇게 되면은 금값은 개인적으로 저는 소폭 상승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분기에 어떤 그림이 나타나는지를 좀 보시고, 그러니까 가정 1은 뭐예요? 실업률, 물가 상승률 대체로 안정. 이럴 때는 그냥 횡보, 약보합. 그 다음에 실업률 좀 상승해서 경기 침체가 우려 온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금값은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어느 쪽도 다 금을 사는 데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스탠스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현재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게 된 이유가 주식, 코인 등 자산시장 전체가 거품이라는 위기설에 대한 위험성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위험, 위기, 불확실성, 이것은 금값을 자극하고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밑거름이 되는 키워드들이죠. 최근에 AI 거품론도 있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 코인 가격이 크게 조정을 받았고, 이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금값이 조정을 좀 덜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값이 4,000달러를 다시 회복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이라고 하는 자산을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나스닥이나 S&P 500에 노후 준비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할 거야 라고 하는 분처럼, 이제는 금도 좀
뭔가 장기적 관점에서 사 모으는 투자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에 대한 투자 방법, 이게 사실 우리가 주식은 오히려 모바일로 이렇게 손쉽게 하다 보니까, 근데 금은 왠지 전통적으로 금 두꺼비를 사야 되나? 골드바를 사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약간 금 투자라는 게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멀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데, 금 투자 방법이 한 5가지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짜 실물을 매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가서 골드바, 여러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길거리에 이런 거 있잖아요. 금 거래소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서 신기하다 이런 생각. 거기 전광판에 보면 지금 살려면 얼마다 뭐 이렇게 숫자 나가고 그러잖아요. 금은방에서 금을 살 수도 있고요. 금 거래소에서도 살 수가 있는데 이런 방법을 실제로 우리 70대, 80대 분들은 되게 선호합니다. 왜냐면 그냥 금 사서 그냥 집에 갖고 있는 거야. 금부채 맨날 만지면서. 예. 근데 이게 단점은 아닌데 아셔야 되는 게 부가세 10%를 내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금값에 또 10%의 부가세가 들어갑니다. 사실 이게 금을 취급하는 분들이 이게 불만인데, 이게 부가세라는 건 우리가 어떤 것을 원재료를 가공을 해서 거기에 부가가치가 생긴 상태에서 10%를 받는 건데, 아니, 이건 금덩이를 그냥 팔아도 10% 부가세를 받으니까 이게 좀 약간 불만인 분들이 있는데, 지금 한돈에 뭐 예를 들면 79만 원이다. 그러면 사실 때 79만 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금거래소에서 숫자가 나오면 그게 금값이 한돈에 79만 원인 뜻이 아니고 금의 110%가 79만 원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79만 원 나누기 1.2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금 한돈 값은 71만 8천 원 이렇게 나옵니다. 10%를 산다는 게 그게 좀 비용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 딱 금덩이를 사는 게 아니라 뭐 금 두꺼비라든지 금 사슴이라든지 뭐 이런 걸 사잖아요. 아니면 반지라든지. 그러면 이게 세공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비용이 거의 한 5% 되거든요. 3에서 5%. 그러면 결국은 금값에 세공비와 부가세까지 해서 한 15%를 더 사니까 금덩이를 샀을 때는 산 가격에서 15%안 오르면 일단 큰일 나. 15% 올라도 그게 딱 제로예요. 2분이야, 2분. 그러니까 왜 금을 그러면 금덩이를 사지?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오래 보유하는 거. 금덩이. 장점이 하나도 없네. 실물은. 뭐 도난의 위험이 또 있고. 좋은 게 하나도 없죠. 도난의 위험. 훔쳐가 누가 도둑 들면 다 금부치 훔쳐가. 좋은 점 딱 하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에 유리하다. 상속과 증여에 유리한 금덩이 그냥 딱 주면 돼요. 그럼 뭐 국세청에서 금덩이를 줬는지 어쩐지 모르잖아. 물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금덩이를 뭐 금괴를 뭐 자녀한테 증여나 상속을 한다 그럴 때 그걸 뭐 그대로 신고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유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금통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통장이 뭐지? 여러분 은행 가면요 골드뱅킹이라는 거 있어요. 금통장 만들어서 보관이 용이하고 누가 훔쳐갈 수도 없고 편리하게 금에다가 저축하듯이 적금 넣는 거야. 금저축, 금예금, 금적금 이런 거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매매 차익, 그러니까 내가 산 금액에 대해서 수익이 붙은 매매 차익의 15.4% 아시죠? 이자 소득세를 내야 된다. 그리고 은행에 따라 1, 2% 수수료가 있다는 거. 자, 세 번째는 말이죠. 제가 이제 강력 추천드리는 방법인데 금도 이제 금 현물 가격을 추정하는, 그러니까 김치 프리미엄이 붙네 어쩌네 그런 거 필요 없고 말 그대로 딱 표준 가격, 금의 현물 표준 가격에 가격을 추종하는 ETF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로 말씀드려요. 국내 상장 금 ETF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해외 상장 금 ETF가 있다.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코덱스 뭐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뭐 금 ETF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역시 매매 차익의 15.4%가 이자 소득세로 부과된다. 그러면 금통장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가 금을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입과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팔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좀 좋다라는 거죠. 해외 상장 금 ET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 상장 같은 경우는 주식과 해외 주식과 이 금에서 일어난 수익을 합쳐서 250만 원 이상 되게 되면은 초과분에 대해서 22% 과세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되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런 금 현물을 골드바나 금덩이로 안 사고 KRX 금 현물 시장이 있습니다. KRX 금 현물 시장. 이것도 역시 현물을 사는 거긴 한데 막 금덩이로 주고받는 건 아니니까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근데 이거는 10% 부가세가 또 면제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4% 과세도 면제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KRX 금 현물 시장에서 거래하는 게 제일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100g 이상
이제 인출을 하게 되는 경우는 당연히 10% 부가세는 부과가 됩니다. 100g이면 얼마인가? 이게 금이 3.75g이 한 돈이거든요. 100g이면 한 26, 7돈 정도 되겠네요. 26, 7돈 이상이 거래되면서 인출될 때는 부가세는 부과가 된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고 팔고가 가장 용이하고 주식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주 소수에서 소수점 큰 금액서부터 작은 금액부터 큰 금액까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금 현물을 추종하는 ETF가 되겠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금도 주식처럼 꾸준히 매입하는 그런 투자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율이 이제 1,450원대를 돌파하였는데 심각한 상황으로 보실까요? 네,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제가 다시 지금 조회를 해보니까 1,47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슬픈 예감은 참 틀린 적이 없다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영상들을 찍으면서 1,500원 갔나요? 안 갈 것 같나요? 뭐 저 인터뷰도 하고 저도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진짜 그 슬픈 예감이 맞는 것 같아서 정말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좀 이례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원래 코스피가 이렇게 잘 나가면 뭐 최근에 약간 조정은 있었지만 거의 뭐 1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기에 코스피가 4,200을 돌파하고 정말 역대급 불장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보통 1,300원대 초반으로 환율이 밀리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달러를 가지고 와서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팔고 원화로 환전을 해서 원화로 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이 계속 안 떨어지고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심각하냐? 사실은 아시겠지만은 3년 전에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은 1,220, 30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3년 만에 지금 현재까지 올라온 거고 거의 25% 정도가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근데 이 상황이 여러 가지의 관점으로 봤을 때 조금 불길하다는 생각이 첫 번째는 이 기준금리 차이입니다. 기준금리 차이. 지금 미국은 4%죠. 우리나라는 2.5%예요. 근데 이게 사실 이상한 일이거든요. 원래 우리나라가 높아야 돼요. 근데 미국이 더 높잖아.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식을 못 하는 거야. 물론 그 정도 차이 난 거야. 요즘 좀 최근에 조금 줄어든 거 아니야. 원래 우리나라가 높아야 됩니다. 이게 2023년 7월인가? 그 이후로 지금 계속 이렇게 금리 역전 상태가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뉴 노멀. 그냥 원래 미국이 더 높았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준금리 차이가 난다는 건 뭐예요? 그냥 내가 순수하게 외국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단순히 예금을 하더라도 미국에다가 예금하는 게 나아요? 한국에다가 예금하는 게 나아요? 돈이 미국에 있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냥 단순히 금리 차이로 보더라도. 근데 이게 또 꽤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환율이 잘 안 떨어지게 되는 거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01년도 7월 기준으로 미국의 통화량과 우리나라의 통화량이 그 사이에 2001년 7월 이후에 얼마나 올랐는가를 한번 따져보는 자료가 있었는데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2001년도의 통화량 M2죠. M2. 우리가 광의의 통화량을 M2라고 하는데 M2의 양을 보면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지금 2001년 7월 이후에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38% 이상 통화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왜 더 늘어났느냐? 미국이 금리를 세게 올리던 2022년도에 우리는 그 생각만큼 많이 못 올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기준금리 차이 나지, 통화량 이만큼 많이 발행했지, 38%가 더 늘어났다? 어찌 보면 지금 원화가 선방하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거기다가 3,500억 달러에 사인했죠. 물론 한꺼번에 투자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녹화일 기준으로 외환보유고는 4,228억 달러입니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인출돼야 될 달러들이 산적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문제, 거기다가 최근에 원달러 환율에서 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코스피가 너무 빨리 올랐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올랐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사람들이 원화를 던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화를 던진다는 게 뭐냐? 코스피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래가 밝아서 투자자들이 몰린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데 나쁘게 말하면 원화 탈출 러쉬가 이어지고 있다. 그 원화 말고 금을 사자. 원화 말고 아파트 사자. 아파트 못 사? 그럼 그냥 주식이라도 사놓자. 이래서 올라가는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베네수엘라나 터키에서도 이런 일은 있었거든요. 베네수엘라나 투르키에서도
화폐 가치 하락을 좀 걱정하는 그 기류로 주식을 사면서 주식이 생각보다 너무 급등했던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막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거기다 사실 유튜브도 한몫한다고 봅니다. 물론 근데 이런 영상을 찍다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걱정 없습니다. 워낙 이제 같이 떨어집니다. 이제 원달러 이렇게 얘기를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일부는 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이게 자꾸 또 확대 재생산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 영상을 보면 그래? 불안한데 지금 빨리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살까? 지금 찍으면서도 좀 마음이 아픈데 이런 기류가 사실 좀 있다 보니까 자꾸 원달러 환율이 안 떨어지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 에너지 가격이 비싸집니다. 여러분, 이제 주유소 가가지고 기름 넣을 때 싼 데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 왜? 다 1,800원, 1,900원 되니까. 그죠? 두 번째,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누가 좋죠?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 어떻게 보면은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면 우리나라의 수입품을 갖고 와서 파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마진이 줄죠. 마진이 주니까 그 마진을 내가 손해볼 수는 없으니까 가격을 올리죠. 누가 피해요? 소비자들이 피해죠. 뭐든지 다 비싸진다.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물가를 자극한다. 그럼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 금리를 올려야 되죠. 그럼 이렇게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금리 올리면 어떻게 돼? 서민들은 또 죽어나는 거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게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율 상승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제 대외 신인도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죠. 물론 수출 기업은 당장 좋을 수는 있어요. 똑같은 물건을 납품을 했는데 달러로 받아와서 우리나라에서 원화로 바꿨더니 금액이 많아지네? 이럴 때 보너스 좀 주자. 뭐 SK 하이닉스나 현대차나 삼성전자 같이 수출 기업들은 뭐 단기적으로는 돈 원화로 많이 들어오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 임금을 직원들한테 많이 줘도 그 직원들이 실질적인 화폐 가치는 물가가 올라간 만큼 올라가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이 물가가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사실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거겠습니까? 그죠? 그런 면이 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떠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환율이 좀 안정돼야 되는데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국내 투자의 메리트가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 그리고 이제 환율이 급등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외적인 신인도의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최근에 원 유로 환율 이게 또 미쳤습니다. 원 유로 환율. 와, 이게 잠깐 지금 볼까? 와, 원 유로 환율 심각해요. 원 유로 환율 지금 이 시간에 1,699원. 자, 1,700원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건 달러보다 더 심각하죠. 심지어 유럽은 경제가 안 좋아. 미국처럼 경제가 강하질 않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1,700원입니다. 1,700원. 이런 지금 상황이라서 상당히 좀 불안감을 느낄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경제는 상당히 악재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재산을 원화로 보유하고 있는 것과 투자나 재테크의 위험은 높을까요?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뭐 200, 300, 400 월급을 받아서 저축하고 쓰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그런 거는 뭐 당장 큰 문제는 없죠. 왜냐면 우리는 원화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어제 메가커피에서 아이스 아메리카 2,000원 먹어도 뭐 오늘 내일 갔더니 갑자기 환율 올라서 너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당장 되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대비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투자 종목이 어떤 투자를 하라라는 이야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약간은 의도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의 저축 금액을 10% 증액시키십시오. 나는 100만 원씩 50만 원은 ISA에 50만 원은 S&P 500을 사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제부터 110을 하시기 바랍니다. 100을 할 때와 110 할 때의 차이는 뭐 여러분도 크게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10%를 증액은 100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10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00을 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200 해라 이건 안 되지만 100을 하는 사람 마음먹으면 110 할 수 있잖아요. 그 10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10%의 행동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어떤 위기를 일단 차단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뭐 있는 돈 없는 돈 그러다가 뭐 달러나 금으로 다 바꿔달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미래를 위한 대비 이런 것들을 좀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슬쩍슬쩍 이제 당국이죠. 금융당국이 구두 개입을 통해서 이 환율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좀 좋은 뉴스들이 나와서 조금 안정이 되고 환율이 좀 안정되기를 좀 기대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참 어떻게 보면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럴 때 금리를 조금 올려주면은 조금 괜찮긴 한데, 금리를 올리기가 어때요, 지금? 어렵죠. 경기가 워낙 식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버블이 터질 가능성이, 가계부채가 이제 1956조인데, 1965조인데, 이제 뭐 통계가 이게 2분기 통계 발표 자료였으니까 아마 연말 지나고 내년 정도 되면 이제 2,000조 돌파했습니다. 이런 뉴스를 우리가 눈으로 목격할 날이 머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금리가 올라간다. 최근에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이자율이 최고 6%를 돌파했습니다. 모든 분이 다 6%는 아니지만 최대치 같은 경우 6%를 넘어섰거든요. 2020년, 21년도에 영끌로 아파트를 서울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조금 낮은 금리였을지 모르지만 5년이 지나고 이제 금리를 다시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로 갈아탈 재산정 기간이 돌아왔다. 이렇게 되면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가계부채 부담이 피부로 와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어찌 보면 한국이 겪고 있는 만성적인 위기, 저성장, 그다음에 고금리, 고물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꺼번에 우리 서민들의 경제에 압박을 줄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환율이 오르는 이유 중 하나가 외환 보유고 부족이라는데 실제 한국은행의 환율 대응 능력은 어떤가요? 사실 이제 한국은행의 환율 대응 능력이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1971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금 태환을 폐지했습니다. 옛날에는 금을 갖고 온 만큼 달러를 발행을 했는데 너무 경제가 빨리 성장하니까 금이 뭐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화폐는 필요하고 그냥 그다음부터는 변동환율제가 채택이 됐고 이제 화폐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금이 없어도 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폐라고 하는 것이 사실 너무 빨리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됐다. 그 화폐를 통제하는 기관이 미국은 연준,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중앙은행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독립적이기가 어려운 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외국에 물건을 팔아서 교역을 통해서 달러를 벌어오고 그 달러로 외국에서 물건을 사오는 이런 경제 구조이다 보니 아무래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나 환율의 어떤 이런 상황에서의 대응 정책, 이건 굉장히 약하다고 봅니다. 통화정책은 금리를 조정하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금리를 높이기도 어렵고 낮추기도 어렵습니다. 경기를 좀 살려보자. 그래서 경제를 좀 살리기 위해서 낮출 수도 없는 게 미국보다 더 낮은데 어떻게 낮춥니까? 그러니까 통화정책 카드를 쓸 수 있는 게 사실은 없다고 봐야 돼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나 환율 대응 정책의 능력은 현재로서는 우리나라가 마땅한 카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한국이 실제로 경기 침체를 겪게 될 확률이 높을 거라고 예측하실까요? 지금 겪고 있는 거죠. 경기 침체가 과거처럼 경제 위기급으로 뭔가 외부에서 충격이 빵 와서 뭐 금융 위기 이런 거가 아니지만 이미 경기 침체를 겪은 지는 오래됐고 어찌 보면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인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게 온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물가도 높은데 경기도 안 좋은 뭐 이런 현재 상태를 겪고 있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빨리 불확실성이 제거가 돼야 됩니다. 관세가 만약에 상호관세, 미국의 상호관세가 진짜 무효가 판결이 된다면 저는 어쩌면 이게 조금 한국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순간적으로는 굉장히 대혼란이 오고 막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말 했거든요. 만약에 연방대법원 판사들이 이거 무효 판결을 내면 파괴적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으름장을 놨는데 저는 오히려 관세가 무효화되고 다시 FTA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한국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지금의 위기를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면은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파장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찌 보면 조금 안타까운 거는 지금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이 상황이 좋아지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외부에서 조금 좋은 뉴스가 들려와서 좀 좋아지기를 바라야 된다는 게 약간 슬프긴 한데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경제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내년 경제 상황, 우리는 미국에 사실은 굉장히 과도하게 링크되어 있는 경제다 보니까 미국 경제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내년도에 실업률이나 물가 상승률과 같은 그런 위기를 맞아서 금리를 어떻게 보면은 좀 지금보다 많이 낮추는, 정말 트럼프가 2026년도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쨌든 좀 시장의 유동성을 좀 풍부하게 공급하는 쪽으로 시장, 어떻게 보면 경제 정책을 펴려고 할 거예요. 그런 거에서 오는 반사적 이익이 우리 경제에 조금 어떻게 보면 마중물이라든지 조금 그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일이 생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상호관세 그대로 유지되면서 계속 불확실성이 있고 세계 경제는 과거처럼 자유무역 기조는 사라지고 이렇게 되고 또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는 또 계속 또 시행이 돼야 되고 이런 답답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내년에는 뭐 지금보다 절대로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 불안한 일이지만 환율 1,500원이 뉴 노멀의 시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 좋은 상황으로 간다면 IMF가 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IMF와 같은 좀 극단적인, 그러니까 외환 위기라는 게 당시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달러가 없어서 자꾸 달러를 원화주고 시장에서 산 거예요. 근데 달러가 없으니까 자꾸 사야 되는데 살 때마다 1,000원, 1,500원, 2,000원 이렇게 계속 가격이 올라서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유동성이나 달러가 없으면서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달러를 어쨌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가 500억 달러 정도 수준이었고 지금은 이제 뭐 4천억 달러가 넘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라고는 보는데, 일단은 지금 원달러 환율이 안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달러로 결제를 받은 돈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서 원화로 환전을 해서 뭐 직원들 월급도 주고 원화로 보유를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하면은 원달러 환율이 안정이 되는데 지금 이제 대부분의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벌어서 달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안 떨어지는 면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IMF만큼의 어려움은 있지만 IMF 같은 외환 위기의 달러 유동성 위기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나 뭐 말이 IMF지 IMF 이상으로 지금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IMF처럼 달러 유동성 외환 위기가 오진 않지만 IMF 때만큼 어려운 거는 자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나이가 40세 이상이 되어도 저축이 필요할까요? 질문을 듣고 제가 좀 웃어서 죄송한데 40세 이후에도 저축이 필요할까요? 이런 얘기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사실 저축과 투자는 어느 특정한 시기에 필요하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우리 라이프 사이클 상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0대 이후에는 소득이 사회초년생 때보다는 높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더 하면 좋은데 더 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더 버는 것보다 더 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희한한 게 연봉 5천인 사람이 내가 연봉 1억 되면 얼마나 여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연봉 1억을 만나면 연봉 1억이 더 빡빡해요. 돈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소득이 있으면 소득에서 소비를 빼고 난 남은 게 잉여소득이거든요. 소득 마이너스 소비는 잉여소득이에요. 그러면 소득이 늘어나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소득이 늘어나도 안 행복해. 그럼 뭐가 늘어나야 돼? 잉여소득이 늘어나요. 남는 돈이 많아진다는 가능성이 행복을 주는 거지. 뭐 월급 300 타던 사람이 500 타면 행복하고 500이 뭐 700 되고 700이 1000 되면 막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분들 그는 나름대로 빡빡해요. 40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히려 20대 30대 때 조금 힘들지만 저축의 양을 늘리고 투자의 양을 늘려서 그 체력 자체가 난 번 거에 한 절반 해. 이런 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소득이 높아지면 물론 나이 먹으면 50%는 절대 못하겠지만 그래도 충분한 양의 저축과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10년의 관점을 가져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투자 시장에서 어떤 게 승리할까요? 승리하는 거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너무 명확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인기 있는 자산들 있죠. 뭐 나스닥, S&P 500, 요즘은 코스피, 뭐 금,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과연 10년 후에 가격이 지금보다
월등히 예금 이자율보다 높을까요? 어떻습니까? 높을 것 같습니까? 낮을 것 같습니까? 높아요. 그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 돈 관리를 잘해서 우리 직장인들이 장기적 관점을 갖는다 그러면 투자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압구정동이 10년 후에 더 올라 있을까요? 아니면 창원 용호동이 더 올라 있을까요? 아니면 광주 봉선동이 더 올라 있을까요? 대구 범호동이 더 올라 있을까요? 뭐 다 좋은 동네를 제가 거론했거든요. 소위 말하는 지역의 강남. 그러나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후에 어디가 더 올라 있을 거냐?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기적인 관점으로 하셔야 되고 나이가 40 이상이다. 예전보다는 저축 비율은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저축은 굉장히 많이 금액적으로 유지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하기는 힘들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을 땐 질문하시는 분이 아마 답을 알고 질문할 것 같아요. 연금만으로 대비가 가능할까요? 안 된다는 거 알고 질문하신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연금은 뭐예요? 개인연금일 수도 있고 퇴직연금일 수도 있고 국민연금일 수도 있고. 자, 나는 국민연금도 받고 퇴직연금도 한 번도 퇴직금 정산을 해본 적이 없어. 와, 그래갖고 퇴직연금도 굉장히 많이 나와. 그리고 난 개인연금도 많이 들었어. 이렇게 3층 연금이 굉장히 좀 소위 말하는 빵빵하다. 뭐 그러면은 그 연금만으로도 어쩌면 생활은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노후 생활에서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노후에는 돈 많이 못 버니까 그냥 조금만 쓰고 살자. 조금만 쓰고 살게 되질 않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노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에서 누워서 옛날에 그 농담으로 엑스레이 찍는다 그러잖아. 이렇게 누워있다가 또 뭐 이렇게 응? 넷플릭스나 보자. 이러면서 일주일 보낼 수 있습니까? 아니 물론 뭐 보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노후를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정말 그동안 못했던 문화 레저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액티브하게 바깥에 다니면서 뭐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가서 돈을 안 쓰고 있다. 토요일, 일요일만 열심히 쓰던 사람의 생활비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뭔가 누굴 만나고 스케줄을 짜고 뭔가 문화 레저 이 사람보다 생활비가 어때요? 무조건 더 들어가죠. 이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아무리 3층 연금이 빵빵하게 돼 있는 사람도 노후 생활비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60세의 은퇴라는 거는 퇴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에서 물러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일을 안 하거나 사회활동을 안 하거나 경제활동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60세부터 70세까지 10년은 기본이고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15년인 75세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은 업을 하는 거죠. 자, 우리 PD님도 직업이 있잖아.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 PD님, 저 PD입니다. PD가 직이에요? 업이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직이죠? 직이죠. 근데 직은 언젠가 끝나요. 근데 이게 끝나도 60세 이후에는 업을 해야 돼요, 업을. 그죠? 그럼 저도 직장 생활을 한 10년 했는데 그땐 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직장 생활 20년, 30년 하면서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어떤 업을 할까? 뭐 작가로 글을 쓰면서 또 유튜브를 하면서 또 뭐 강의를 하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가 돼야지. 이건 업이잖아요. 근데 나는 너무 빨리 업을 한 거야. 10년만 다니고 튀어나와서 업을 잘 안 되죠. 자리를 못 잡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직을 충분히 20년, 30년 하면서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 이게 업이에요. 얼마 전에 조용필 선생님이 나이가 제가 알기로는 70대 중반인데 콘서트를 하셨어요. 30곡을 쉬지도 않고 노래 불렀다고 합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기성세대는 또 감동을 느꼈는데 그 노래 중에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내가 산 흔적일랑 남겨둬야지.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내가 한번 태어났는데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업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업이 되고 3층 연금이 나온다. 어때? 업을 하면은 돈은 많이 못 벌지만 내가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어디 가서 뭔가를 막 하는데 거기서 막 진짜 옛날처럼 많이 못 벌지만 한 150 나온다. 그러면 그게 150이 아니죠. 왜냐하면 150을 버는 동안 150을 안 쓰잖아. 거기다가 아까 얘기한 3층 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노후가 남은 3일 일하고 한 4일을 너무 행복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연금만으로 노후 생활 되나요? 전 안 된다. 여러분 업을 찾아라. 그리고 3층 연금 준비를 잘하고 또 다른 파이프라인이 있으면 더 좋죠. 뭐 예를 들면 뭐 그죠? 뭐 주택연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임대소득 1가구 1주택이라도 내가 뭐 조금 더 시골로 이사 가면은 내 집에서 임대료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다양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득이 적어도 1억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득이 적어도 1억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모으는 기간을 좀 늘리면 되겠죠. 아무래도 내가 저축액을 늘릴 수 없다면 기간이라도 늘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동기들은 다 좀 좋은 기업에 다녀서 그런지 우리 친구들은 다 그냥 5년에 1억 정도는 가볍게 이렇게 모은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급여가 친구들보다 작아. 아, 그럼 나는 1억 모으기 어떡하? 나는 그러면 7년에 모아보자. 근데 갑자기 여기서 빈정이 상하는 거야. 왜냐면 쟤네들은 4년 5년이면 1억 모으는데 나는 7년 걸린다고? 에이, 안 모아 이러는 거지. 왜냐하면 7년 후에 1억은 지금 1억이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주식하겠습니까? 저축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면 주식할 것 같아요? 저축할 것 같아요? 코인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진다는 거지.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7년에 1억을 모으지 말고 7년에 1억 2천을 모으세요. 7년에 1억 2천을 모으면 지금 화폐 가치로 1억 모으는 거니까 이렇게 기간을 좀 늘리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사임당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1,000만 원, 2천만 원도 안 모았는데 너무 과한 투자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S&P 500에 지난 3년 동안 50만 원씩 계속 투자한 사람과 공무원 공제에 복리저축 3% 50만 원 계속 3년 동안 투자한 사람이 비교를 해보면 어느 쪽이 많냐? 당연히 S&P 500이 많죠. 근데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십니까? 50만 원씩 S&P 500에 3년간 투자한 사람과 50만 원씩 공무원 공제에 3% 복리저축에 투자한 사람의 차이는 510만 원 납니다. 어때요? 물론 큰 차이죠. 뭐 50만 원 내는 돈 10달치가 더 나오니까. 난 1920만 원, 1950만 원 나오는데 걔는 2460만 원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510만 원이면 물론 작은 돈은 아닌데 안마의자 한 대 가격이에요. 그 친구는 3년 내내 그 주식한다고 맨날 새벽 3시에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나는 마음 편하게 푹 자고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그 금액대에서는 그다지 어마어마한 차이가 안 나니까 제발 집중해서 돈을 모아라. 다만 이제 내가 5천, 6천, 7천 이상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할 때는 그땐 투자를 아예 안 하기는 어려워요. 그럴 때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나 소득이 적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수익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금에 있는데 원금이 내가 물리적으로 많이 못하니 기간을 늘리고 대신에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모아라. 그러면 내가 마음속으로 모으면서도 걱정이 하나 없어지잖아요. 아, 나는 친구들은 5년 만에 모으는데 나는 7년 만에 모아서 난 사실 1억을 모아도 1억이 아니야. 1억 2천 모으면 되잖아. 그러면 나는 모으면서도 나는 1억 2천을 모으면 그게 현재 가치로 1억이니까 어차피 동기들하고 똑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중에 뭐 일부 진짜 10% 20%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는 뭐 투자를 해도 됩니다. 예. 근데 막 100%를 막 80만 원, 70만 원, 80만 원 저축하고 있는데 그걸 막 100%를 다 나스닥, S&P 500에 무조건 넣겠다. 그거는 아직 내가 쿠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 돈 몇천이라도 모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그래서 1대1은 돼야 되거든요. 내가 나스닥에 1,000만 원이 들어가 있으면 1,000만 원 예금은 있어야 돼요. 여기 스테이블 코인하고 비슷하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국채를 한 얼마 정도 보유해야 된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금은 어느 정도 해야 적당한 걸까요? 뭐 제가 봤을 땐 사회초년생이다 그러면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50% 절반은 내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실천하는 분들이 진짜 많지 않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5명 중에 1명은 제 얘기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 8대2의 법칙이죠. 항상 5명 중에 1명은 성공의 행동을 합니다. 내가 버는 돈의 절반은 내 거가 아니다. 라는 생각. 왜 내 거가 아니에요? 5년 후에나 10년 후에나 20년 후에 나한테 줘야 되는 거고 지금 나한테는 절반만 쓰라고 주어진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뭐 내가 진짜 월급이 200 얼마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먹여주고 재워줘도 내가 이거 쓰고 저거 쓰고 하다 보면 한 100만 원도 저축을 못 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95만 원씩 저축을 시작하자. 95만 원.
95만 원씩 7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년 10만 원만 증액을 하자. 근데 그 95만 원의 적금을 그냥 일반 적금으로 하지 말고 청년 도약 계좌로 하자. 청년 도약 계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난 청년 도약 계좌 안 되는데, 그러면 뭐 ISA에 뭐 신탁 저축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7년 안에 1억 2천 되거든요. 1억 2천이면은 제가 말한 것처럼 현재 화폐 가치로 1억이 넘는 돈이니까 요렇게 이제 모아가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단돈 2천, 3천도 안 모았는데 주식부터 덜컥 시작을 하게 되면은 내가 방어 수단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좀 쪼그라든다 그럴까? 이래서 대범해지질 못해서 장기 투자가 안 돼요. 나스닥이 지난 15년간 2022년도만 빼고는 계속 올랐거든요. 15년 동안 정말 꾸준히 올랐어. 야, 너무 불안한 거야. 야, 나스닥 올라가는 거 보니까 겁나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들어갈까? 그러고 딱 들어갔더니 요즘 그런 분들 많거든요. 요즘 15년간 나스닥이 계속 올라가는데 너무 불안해서 이제 딱 들어갔더니 떨어져. 입에서 뭐가 튀어나올까요? 욕이 나오죠. 근데 왜 15년간 올라가던 게 왜 내가 들어가니까 빠지냐? 근데 여러분, 빠지는 게 좋은 겁니다. 15년간 올라갔던 나스닥이 내가 들어갔더니 또 오른다? 그럼 그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나스닥을 비싸게 산 사람이 된 거예요. 다음 달에 또 넣었는데 또 올라. 축하드립니다. 지난달 여러분을 제끼고 여러분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나스닥을 비싸게 산 사람. 오히려 떨어지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년부터 돈을 모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년에는 이제 아이들 뭐 교육비 나가고 아직 주담대 이자도 안 끝나고 그러니까 진짜 돈 좀 신사임당 영상 보면서 돈줄남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멘토의 영상 보면서 맞아 이러면서 돈 조금이라도 모으고 싶은데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중년들에게 제가 불현듯 드는 생각은 우리 20대, 30대 때는 이 모바일 쇼핑의 결제 횟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5,000원짜리 뭐 사고 3,000원짜리 이런 거 막 쿠팡에서 많이 시켜서 사잖아요. 근데 이제 중년이 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결제 횟수가 줄어들어. 근데 결제 금액이 들어가. 뭘 하나 사더라도 조금 좋은 걸 산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나서 필요한 것만 사고 살 수가 없잖아요. 어떨 때는 필요하진 않아도 저거 조금 갖고 싶다. 이래서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필요한 거는 아니지만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었어. 그리고 장바구니에 담아서 결제를 해서 물건이 와. 근데 딱 뜯어봤는데 그럴 때 없어요, 피디님? 근데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막상 뜯어서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때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반품이 돼요. 반품을 딱 해. 그러면 나는 여기에다 33만 원을 결제를 했다라고 머릿속에선 벌써 심리적 회계를 딱 해서 33만 원 딱 했다. 이렇게 했는데 돈은 안 나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때 빨리 33만 원을 주식을 사는 거죠. 아니면 뭐 저축을 하든지. 그죠? 그러면 산 셈 치고 저축이 되는 거죠. 쓴 셈 치고 저축이 되는 거죠. 쓴 셈 치고 투자가 되는 거죠. 자, 쓴 셈 치고 투자가 된 이 투자는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500만 원을 주식에 넣었는데 20%가 빠져갖고 100만 원이 속된 표현으로 일본말로 악가지가 났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손실을 봤다. 그러면 마음속에 쓰리죠. 100만 원이면 오마카세를 한 10번은 가겠다. 막 이러면서. 근데 왜 속이 쓰린 줄 알아요? 원금이 500이라고 심리적 회계를 해서 그래요. 근데 33만 원은 심리적 회계를 어떻게 했지? 어차피 썼던 돈이잖아. 없는 돈이잖아. 공돈이잖아. 근데 그게 투자가 돼서 주식으로 있다. 안 올라도 원래 뭐 나갈 뻔했던 돈이야.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게 오래 버티는 장기 투자가 가능. 그러니까 부자들이 왜 부자가 되느냐? 부자들은 여유 자금이 많잖아. 여유 자금이 뭐야? 뭐 있으나 없으나 뭐 그냥 몰라. 이런 돈이니까 장기 투자가 되는 거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때요?
이거 내년에 정체자금 올려줘야 되는데, 이거 내년에 우리 애 등록금 이런 걸로 투자를 하면은 만약에 까지면은 속이 엄청 쓰린 거죠. 자, 관점을 바꿔서. 그래서 중년에 돈을 모으거나 나만의 비상금, 비자금 아닙니다. 이건 비자금은 안 돼요. 여러분 배우자원에서 모르게 비자금 만들지 말고 노후 자금을 위한 비상금을 만든다. 제가 말씀드렸던 쓴셈치고 저축이나 투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노후 대비를 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지나서 지금 올해 2025년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175만 명 정도 되는데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해서 1,000만 명을 돌파를 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노후 대비를 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자기가 얼마나 감수할 수 있냐의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경제력, 생활력, 생존력입니다. 비슷한 말인 것 같죠? 경제력, 뭐예요? 돈 벌고 있냐? 이거죠. 근데 이제 노후에 준비를 안 하고 은퇴를 했다. 이 사람 경제력 없는 사람이야. 기초연금을 국가에서 받든지 자녀가 주는 용돈을 받든지 뭐 그러겠죠. 경제력이 없어. 자, 생활력은 뭘까요? 그러면 생활력이라도 있어야 돼. 생활력은 뭐야? 요리, 청소, 빨래, 주변 정리 이런 거 잘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내가 돈도 못 버는데 뭐 지금 보면 막 누가 옆에서 안 챙겨주면 안 되는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요리라도 하고 집안일 하고 청소하고 정리정돈하고 또 운동하고 왜 아프면 또 돈 들잖아. 이게 생활력이에요, 생활력. 이거는 주로 어때요? 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일단 고정관념으로 기성세대는 할 수 있는데 또 최근에 보면은 아니야 또 이게 어떤 남자들은 또 뭐 20대인데 막 혼자 깔끔 떨고 막 이렇게 주변 정리 잘하는 사람도 있고 여자분인데 뭐 그냥 이렇게 글쎄요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근데 뭐 그런 이게 있어요 생활력. 그 다음에 생존력은 뭐예요? 내가 하고 있는 본업 외에 내가 다니는 직장 외에 엔잡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왜냐면 언젠가 직은 끝나기 때문에. 언젠가 직이 끝나도 직이 아닌 업을 뭐 그 업이 내가 좋아하는 업이면 너무 좋겠지만 업이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생계형 경제 활동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경쟁력과 노력과 의지가 있느냐. 내가 은행의 지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월급이 지금 한 달에 7, 800 정도면 내가 지금 딱 퇴직을 했어. 근데 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대리운전 해보는 게 어때? 야, 내가 지금 옛날에 은행 지점장까지인데 무슨 대리운전을 해? 택배 같은 거 좀 도와줘. 야, 내가 무슨 어떻게 택배를. 이게 생존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력은 내가 하고 있는 본업에서 벗어나더라도 뭔가 다른 경제활동을 얼마든지 내가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능력, 찾아낼 수 있는 이거예요, 이거. 이 세 가지가 있는 인간. 퍼펙트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그죠? 오늘 경제력 있어, 생활력 있어, 생존력 있어. 야, 이거 찾기입니다. 여러분, 2개는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경제력? 여기서 말하는 경제력 그랬더니, 그래, 어쨌든 돈 버니까, 엄밀히 말하면 경제력은 돈을 남기는 능력이에요. 나 지금 돈 버는데 다 쓴다. 그 경제력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돈을 버는데 일정 수준 잘 남긴다. 경제력 있어. 그 다음에, 나 저기 그 친구 카페 가서 저기 뭐 서빙도 해보고 뭐 나 택배도 한번 해본 적 있고 뭐 나는 여차하면 뭐 엔잡 할 수도 있어. 대리운전도 뛸 수 있어. 뭐 이런 거 생존력 있는 거. 근데 봤더니 누가 안 챙겨주면 밥도 안 먹고 요리 뭐 라면밖에 못 끓이고 뭐 집안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어떻게 돌리는지도 모르고 이건 이제 생활력 없는 거지. 그래도 2개 있으니까 다행인 거야 이런 사람은.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경제력 없어. 돈 벌어서 다 써. 경제력 없죠? 돈 버는 게 경제력 아니에요. 돈 버는데 한 푼도 안 남겨. 다 써. 경제력 없죠? 집안 가봤더니 막 어제 먹던 라면이 나도 물고 뭐 빨래, 청소 뭐 진짜 요리 하나도 못해. 맨날 배달시켜. 생활력 없죠? 생존력 어떻게 뭐 하던 일 말고 다른 거 할 수 없어. 나 죽어도 안 한다. 어떻게 살 거야? 이게 여러분 너무 심했나? 세 가지.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을 트리니티 맨입니다. 진짜. 제가 삼위일체야. 이게 되면은 노후는 걱정이 없죠. 근데 제가 지금 질문이 뭐였냐면 고령화 시대가 됐는데 노후 준비 못한 사람들 어떡하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야. 생존력을 키우든지 생활력을 키우든지. 왜냐면 생활력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돈이 나오는 건 아닌데 돈이 절약이 되고 상대 배우자나 가족이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부부가 있는데 한 사람이 생활력이 막 강해가지고 집에서 청소하고 이런 걸 잘한다고 하면 한 사람 나가서 집중적으로 돈을 벌면 되는데 이게 둘 다 안 된다 그러면 나가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누군가 집안일을 해주고 뭔가 깔끔하게 이렇게 청소 빨리 요리 같은 걸 해줘야 된다고. 이런 노후 대비가 안 됐을 때의 문제다라고 하면은 국가는 지금 65세 이상의 노인 70%, 하위 70%에게 어떻게 보면은 기초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기초연금 제도가 이제 좀 개정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70%가 아니라 조금 더 하위 계층에게 더 집중적으로 주는 것들을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0% 딱 언저리에 걸려서 타던 분들은 지금은 월소득 228만 원 이하의 1인 가구, 364만 원 이하의 2인 가구한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경쟁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이제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많은 돈을 벌 필요는 없지만 사회적 일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 일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런 거 했는데 이런 거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꼽고 책을 빼고 정리를 하는 일서부터 뭐 도서관이나 공공기관에 방역을 하는 일, 또 그다음에 주변에 화단을 정리하는 일. 이 공공 사회적 일자리가 얼마나 물론 이 공공 사회적 일자리는 풀타임 잡은 아닙니다. 풀타임 잡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에 3시간, 4시간 일하셔야죠.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중장년 파산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중장년 파산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땐 자영업의 창업과 연관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60세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렇잖아요. 돈을 좀 생계형으로 더 벌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마땅한 기술이나 경험이나 지식이 없으면은 손을 대게 되는 게 프랜차이즈 창업이죠.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게 되면 어때요? 모든 것들을 다 처음에 해주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 프랜차이즈 창업의 함정은 바로 돈을 실질적으로 많이 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안 망한다라는 게 리스크예요. 안 망한다는 건 좋은 거 아니냐? 안 망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루 8시간, 10시간을 사장이 가서 일을 하는데 딱 매출에서 금융비용 빼고 임대료 내고 직원 아르바이트 월급 주고 재료비 내고 나니까 딱 270, 80이 남는. 그러면 어때요? 좀 마이너스 아닌 게 어디냐? 근데 270, 80 내가 어디 가서 막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도 이거 벌 것 같기도 한데 내가 만약에 다른 데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 난 편하게 쉴 수도 있고 뭐 주유 수당도 받고 뭐 이렇게 휴가도 가는데 이건 내가 사장이니까 1년 365일 매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막 너무너무 잘 되든지 아니면 완전 망해버리면 딴 걸 해버리겠는데 너무너무 잘 된다 그러면 권리금 받고 팔든가 아니면 너무너무 안 되면 확 접어버리고 딴 걸 하든가 하는데 이거는 무슨 내가 하루에 10시간 나와서 일하는데 260, 70 딱 남아버리면 이건 뭐 그만둘 수도 없고 계속 할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프랜차이즈 창업 지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망한다는 게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망할 정도로 안 돼버리면 내가 확 다른 걸 해버리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커피, 베이커리, 치킨, 피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절대 안 망하는 업종 4대 업종이라고 합니다. 안 망한다는 게 좋은 뜻이 아니라 실효적 이익이 없는 그런 창업이 되는 게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장년층들이 파산이 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문제는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도 나서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라고 할 때 제가 지금 창업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창업 얘기하다 보니까 모든 분들을 다 이렇게 아울러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성공적으로 창업을 잘 이끄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의하셔야 된다. 너무 경험과 지식이 없는 일로 섣불리 창업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안일하게 노후 준비를 했던 분들이 또 파산이 많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후 생활비를 좀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노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덜 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노후 준비를 소홀히 했는데 막상 노후 생활을 해보니까 돈이 더 들더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프랜차이즈 창업을 너무 섣불리 한 분들, 노후 준비를 너무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한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노후 파산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노후 파산을 대비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하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직업 활동을 하면서 직을 하면서 퇴직을 하기 전에 이 업에 대해서 세컨 라이프, 세컨 잡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그 코로나 때
많은 직장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뭐 재택근무를 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거 했었거든요.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 새로운 직업 교육 같은 것들을 장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형 면허 운전 면허를 딴다, 나중을 위해서 뭐 지게차 면허를 딴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본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들 했죠. 제가 작년인가 한번 신사임당 나와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자는 건 이런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뭐 지게차 면허를 딴다, 대형 면허를 딴다 다 좋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지게차 면허를 따서 내가 나이가 60, 70 돼서 과연 지게차 그 일을 나한테 줄까? 대형 면허를 땄을 때 60 넘어서 나한테 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뭐 그것도 좋지만 좀 더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을 발굴을 해서 뭔가 세컨 잡에 대한, 세컨 라이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을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일로, 예를 들면 내가 은행에 지점장까지 했었는데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해? 은행의 지점장이라면 잘하는 일 있네요. 아이들을 위해서 재능 기부한다 셈치고 금융교육 같은 거 하시면 어때요? 문화센터나 또는 이런 초등 교육기관 같은데 아주 저렴한 강사료로 뭐 출강을 한다든지. 그 예를 든 겁니다. 자기가 했던 자기의 직에서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PD님 같은 경우는 PD로서 오래 근무했다. 그러면 직이 끝나면 내가 이 PD라고 하는 일, 새로운 영상에 대한 기획을 하고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이거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런 일들 갖고 뭐 내가 유튜브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했던 일에서 내가 잘하고 경험하고 쌓았던 지식에서 업을 만들어내.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게 덕업일치예요. 덕업일치. 이거 이기는 거 있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해오던 일, 자기가 잘하는 일, 자기가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일, 이런 일들 중에서 덕업일치를 한다. 그 사람을 누가 이기겠느냐? 근데 멘토님, 저는 이렇게 잘하는 일이 없어요. 너무 반복되는, 뭐라 그럴까, 좀 허드렛 일, 약간 너무 일반적인 일을 해요. 그래서 아무런 이런 것들로는 업을 삼을 게 없어요. 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다, 대형 면허를 딴다, 공인중개사, 저는 뭐 좋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에서의 장점을 살리는 업을 만드는 게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임대 소득을 통한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좋죠. 뭐 대한민국 사람들 건물주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건물주를 너무 우습게 알면 안 되는 게,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가치가 그렇게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근데 뭐 이 세상의 모든 자산이 마찬가지겠지만 다 양극화예요. 건물 별로다 그랬다고 지금 또 건물 별로다 이렇게 쓰지 마세요. 어떤 건물이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게 다 양극화죠. 집을 사야 됩니까? 어디 집이냐에 따라 다른 거죠. 주식 사야 되냐? 어떤 주식이냐에 따라 다른 거죠. 자, 임대소득이다. 어떤 임대소득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임대소득도 이런 겁니다. 주택에서 받는 임대소득은 매우 안정적이죠. 특히 아파트에서 받는 임대소득. 어때요? 아파트가 공실이 있겠습니까? 뭐 이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월세를 줬다. 그러면 월세, 20일 날마다 월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임차인이 이 세입자가 또 돈 안 주는 거 아니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동이체로 들어와요. 근데 내가 만약에 상가 건물을 사가지고 임차를 줬다. 임대를 줬다. 그 임차인이 그때 제때에 맞춰서 월세가 나올까? 그 임차인이 무슨 과일 가게를 1층에서 하고 2층에서 뭐 학원을 하는데 장사가 잘 될까? 내가 사장도 아닌데 같이 걱정을 해야 된다니까?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대소득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임대소득이냐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임대소득 어때요? 라고 물어보기 전에 이런 게 중요해. 임대소득이 여러분의 노후생활비의 몇 % 차지하나요? 나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임대소득이, 내가 뭐 우리 연예인들 중에 뭐 굉장히 건물 뭐 큰 거 갖고 있는 분들 많다 그러잖아. 뭐 몇 천만 원이 뭐 임대료가 들어온다. 그분들은 한 달에 내가 생활비 2천 쓰는데 임대료로 5천 들어온다. 그럼 그 사람은 신경 안 쓸 거 아니야. 나 2천만 원 생활비 쓰는데 5천 들어오다 보면 공시에 생겨서 어떤 달은 4천 들어오고 뭐 어떤 때는 5천 들어오고, 이게 신경 뭐 안 쓰진 않겠지만 내가 생활비가 어차피 2천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임대소득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여러분들의 생활비 몇 %냐 그랬더니 30%야. 뭐 그거 30% 말고 또 다른 데서 내가 돈 벌기도 하고 세컨잡으로 뭘도 하고 또 뭐 주식에 배당금도 받고 뭐 이래서 된다 그러면 참 그 임대소득은 좋은 소득인데,
그냥 오로지 그 임대소득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면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못하고 맨날 그 건물 앞에 가가지고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왜 가게가 이렇게 장사가 안 돼. 내가 갑자기 사장보다 더 걱정하고 앉아있어요. 이 임대소득이라는 게 건물주가 이게 말이 좋아서 그리고 막 부동산에서 전화 오잖아요. 가슴이 철렁철렁해. 뭐 고장 난다는 거 아닌가? 또 뭐 고쳐달라는 건 아닌가? 또 뭐 나간다 그러는 거 아닌가? 이게 건물주가 마음 편해야 건물주지.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임대소득은 노후 준비에 대단히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투자와 창업은 위험성이 높을까요? 자, 어떤 창업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했던 일에서 창업을 하세요. 자, PD님이 오랫동안 근무하고 이런 채널에서 경험을 쌓은 다음에 내가 창업을 해서 어떤 영상 콘텐츠 회사를 만든다. 아니면 내가 영상 콘텐츠를 뭐 스스로 하는 프리랜서가 된다. 너무 좋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내가 하던 일은 PD인데 갑자기 때려치고 치킨집을 열자. 피자집을 내가 뭐 피자 또 굉장히 좋아하니까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럼 그거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안 된다고 하십니까? 그거를 해서 성공하는 사람은요. 제가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그러니까 하지 마! 그래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공의 DNA가 있는 거죠. 근데 하지 마! 그랬을 때 야 근데 멘토님이 그러는데 지식과 경험과 내가 경험 안 한 거는 창업 안 하는 게 좋대. 그러고 포기할 것 같은 정도의 사람은 포기하는 게 맞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 준비에 대해 놓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노후 준비하면서 의외의 복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창업의 리스크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가 뭐냐면 건강의 리스크입니다. 사람들이 노후 준비하는데 다 어떻게 막 재테크는 어떻게 하고 이것만 신경 써. 본인이 건강해야 돼. 본인이 안 건강하면 노후는 그냥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또 자녀가 또 복병일 수가 있어요. 자녀. 자녀가 왜 복병이냐? 요즘은 어떻게 보면 돌싱이라는 거 있잖아요. 돌싱이 뭐의 줄임말이에요? 돌아온 싱글로 다시 돌아왔다 이런 얘기예요. 요즘 돌캥이라는 거 아세요? 돌캥? 돌아온 캥거루죠. 나가서 독립했다가 살아보니까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다시 부모님한테 들어온 거야. 근데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서 부모님한테 부모님 제가 뭐 빨래도 해주시고 밥도 해주시고 생활비 드리는 청년도 있지만 어때요? 나 힘들어. 오히려 안 뜯어가면 다행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 노후 준비의 자녀가 리스크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너도 이제 돈 버니까 엄마 아빠도 지금 거의 이제 은퇴 앞고 돈 부족하니까 생활비 내라 그러면 턱턱 내는 분들도 있지만 몰라 뭐 이러면서 돈 안 내는 자녀도 있죠. 이게 어찌 보면은 좀 매정한 게 아니라 부모님 입장에서는 약간 자녀의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녀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부부 리스크가 있죠.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참 사이가 좋고 잘 지낸다 그러면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집안이 참 편안하잖아. 근데 맨날 으렁대고 싸운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는 30년을 이상 결혼 생활을 하고 이혼하는 걸 우리가 보통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데 24년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이혼 중에 16.6%가 황혼 이혼이래요. 옛날 같으면 진짜 있을 수 없는 요즘 옛날에는 이혼 그러면 뭐 무슨 외도를 했어? 뭐 아니면 무슨 성격 차이가 심한가 보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16.6%가 황혼 이혼이라는 건 뭐야? 한 6명 중에 6케이스 정도 하나가 30년 이상 산 분들이 뭐 외도를 해서 이혼하겠습니까? 무슨 성격 차이가 나서 성격 차이를 그동안 참고 살다가 이혼한 걸 수는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왜 리스크가 되냐면 모아놓은 재산이 딸랑 10억이야. 딸랑이라고 하면 안 되나? 하여튼 뭐 30년을 살았는데 딱 두 부부가 갖고 있는 10억이야. 근데 이혼하잖아요. 재산 분할이 5대5 돼야 되니까 5억씩으로 쪼개지는 둘이 한꺼번에 가난해지는 거야. 무슨 얘기냐? 뭔 소리냐? 지금 내가 이 30년 동안 외벌이로 내가 돈 벌어갖고 내가 집 사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무슨 왜 5대5냐? 오늘 아시겠지만은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 무슨 100억을 벌었다, 200억을 벌었다 그러면은 뭐 돈 번 사람을 좀 인정을 해주지만 10억 미만에 30년, 20년 이상 살았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반반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되냐면은 당연히 그 돈 버는 동안 그 배우자가 기여한 게 없겠냐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그냥 한꺼번에 10억이면 이거잖아요. 그냥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는 그냥 이 정도 수준인데 그냥 딱 이혼하게 되면 다 이제 빌라 연립으로 각각 이사 가야 되는 거지. 이게 또 리스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리스크는 가족 리스크입니다. 가족.
부모님, 형제, 자매 이런 또 리스크가 있어요. 뭐 말씀 안 들어도 아시겠지만 부모님이 또 요양원에서 또 요양하시고 계시는데 나도 이제 은퇴인데 돈도 지금 없고 그러는데 부모님도 돈 들어가잖아요. 그렇다고 뭐 부모님한테 돈 들어가는 거 뭐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복병들이 상당히 가까운 곳에 숨어 있어. 예, 창업, 건강, 자녀, 부부, 부모, 형제 이런 리스크들을 잘 슬기롭게 이겨내고 재테크에 성공을 해야 노후가 편안한데 재테크 성공을 해도 이 리스크에 부딪히면 허무해지는 거죠. 이거는 뭐 내가 노력한다고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이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잘 대비하시는 지혜가 필요하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뭐 좋은 이야기보다는 어쨌든 굉장히 위기가 어떤 형태로 어떤 프로세스로 오는지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어쨌든 위기는 또 긍정적인 면으로 보자면 우리를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스스로 반성하게 하고 하는 또 긍정적인 면이 있으니까 그런 면을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고요. 2026년도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계획들을 잘 세우셔서 이 연말에 2026년도를 잘 계획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